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쇄신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4.7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정말 그릇되고 묵은 걸 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보고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논산 탑정으로 렌터카가 추락해 안에 타고 있던 대학생 5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를 둘러싼 의문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크레인줄에 매달린 채 저수지 위로 인양됩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충남 논산시 탑정호 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주민이 부서진 난간과 차량 범퍼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12시 3, 40분경에 깊은 잠을 자는 순간에 뭐가 꿍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저 현장에 저렇게 가드레일가 쫙 꺾여져 있는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15m 깊이 물속에서 남성 2명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차량 뒷좌석에 갇힌 여성의 시신 3구를 추가 발견했습니다. 모두 20대 초중반인 이들은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도 렌트 차량을 몰고 저수지 일대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도 자정 무렵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다 20여 분 만인 새벽 0시 반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CCTV에는 사고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사고 차량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 논산 탑정호에서 승용차에 탄 5명의 대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런 사고 정말 비극적인 소식이지만 그 순간에 탈출할 수 없었나,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많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한 거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 많은데 네. 특히나 이게 젊은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품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구조가 애초에 좀 어려웠던 게요. 사고 시간과 또 신고 시간 간의 그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거는 자정 무렵이었고 신고가 된 건 다음날 새벽이었으니까요. 한 6시간의 그 시차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고 현장이 이 밤이 되면 인적이 뚝 끊기는 그런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격자가 없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도 일단 차가 한번 물에 빠지면은 이제 탈출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 이게 수압 차이 때문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차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힘이 부족해서 탈출을 못한 게 아닌가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학생들이 차 밖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그대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죠. 예. 참 더 안타까운데, 이 물속에 잠겼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이렇게 문을 여는 과정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예, 그 차량이 이제 물에 침수될 경우 이제 탈출하지 못해서 이제 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었는데요. 이게 성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 수압차를 이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문을 열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의 높이가 비슷해지면 그때 문을 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소개가 되고 또는 뭐 그 좌석에 그 머리 받침대에 나와 있는 그것을 뽑아서 이제 머리 받침대를 통해서 창문을 깨는 방식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 법도 나와 있는데, 근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야간 도로 주행 당시 갑작스럽게 빠져버린 상황에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대처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긴박한 상황에 사실 뭐 정신이 없을 텐데 참 어려웠을 텐데, 방금 얘기한 대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차라리 수압차를 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차 안에 어떤 형태로든 좀 창문을 깰 수 있는 뭐 이런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고 가능성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희가 보기에도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바로 옆에 난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 가능성 어떤 사고 원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이 사고 현장이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인도 연석을 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연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40-50cm 정도 되는 높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저수지로 빠지는 네.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고 여기서도 처음 일어난 이런 추락 사고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도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대개 뭐 추정되는 원인이라도 있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제기되는 음주운전의 경우는 CCTV 분석을 통해서 뭐 인근 술집에서 나온 그런 기록 같은 게 전혀 없었고요. 또 해당 길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 친구들이 이전에도 렌터카를 이용해서 이 해당 구간을 여러 차례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몰라서 사고가 났다고 하기에도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결국에는 숨진 학생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음주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했고 혹시나 그 차량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여부나 차량 결함 가능성도 조사를 한다. 제가 듣기로는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술을 마신 장소나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이 또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어떻게든 뭐 원인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생태 같은 자녀들을 잃게 된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뭐 현장 분위기도 무거울 것 같고요.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공유 차량을 또 이용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먼저 그 가족분들 자식을 먼저 보내버린 그런 유가족의 슬픔은 사실 뭐 미처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유가족들의 동의 하에 경찰이 바로 사고 다음 날 지금 부검을 진행을 했고요. 또 유가족을 상대로 경찰이 이것저것 좀 묻고 있는데 이제 이 부모님들도 이 친구들과 친했던 거를 알 만큼 이들 간이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걸로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교내에 있었던 그 공유 차량을 이용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반 뭐 렌터카와 다르게 어떤 대면을 통해서 차를 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음주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취약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보완책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알 정도로 그렇게 친한 선후배들이었다고 하면은 글쎄 서로 어느 정도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디 사고 원인이 잘 또 밝혀지길 바라고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지역 곳곳을 휩쓸었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전시도 한 달 만에 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어딘가 실망스럽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대전시는 시와 5개 자치구 전 공무원 9,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지역은 도시개발지구와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로 구역 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말 그대로 맹탕이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지구 지정 전에 땅을 산 공무원 19명을 찾아냈는데 이 가운데 1명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밭과 과수원 등 새 필지 거래 과정에서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19명 가운데 12명은 신도시인 도안지구 토지를 지구 지정 전에 사들여 최대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구 지정 직전 땅을 취득한 사람도 3명, 그 가운데는 취득 후 2달 만에 땅을 되팔아버린 납득이 어려운 거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사자들이 관련 부서 근무 이력이 없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 경위 등이 소명돼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동의서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며 공무원 본인 거래만 조사하고 배우자 등 가족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네, 9,000명을 조사했는데 공무원 9,000명을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투기는 9,000명 중에 1명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한 명도 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토지를 취득할 때 타인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인데 네. 결과적으로 대전시 공무원 9,000명을 조사했지만은 이제 부동산 투기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대전시 이번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예,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이제 도안 신도시에 이런 토지 매입이 집중이 네. 됐는데요.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부동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었는데 이곳이 이제 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이제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뭐 억대 시세 차익을 얻은 공무원들도 있었고 결국 의심은 되지만은 대전시도 이들이 뭐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라고 해서 의심은 되지만은 뭐 그 물증은 없다라는 그런 결과로서 말을 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차지 않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내부 정보 이용 정황을 찾지 못해서 공무원 본인만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족들은 뭐 손을 대지도 못했다는데 세상에 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선뜻 투기를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참 이런 식의 조사를 하면 조사를 왜 하는 건지 의문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세종시보다 사실 뭐 공무원 수가 좀 더 많다고 해도 네. 이게 조사 결과가 한 달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무척 실망스러웠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그 도안 등 대전 내 개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그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뭐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투기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점들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가 면피용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세종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사실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세종시와 똑같은 이런 조사 과정, 특히 가족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글쎄요, 이 정말 시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예, 뭐 대전시에서는 뭐 공무원 당사자를 한해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들 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사가 좀 어렵다, 강제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사실 세종시에서도 먼저 이렇게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없다라고 발표했다가 뭐 세종경찰청이랑 충남경찰청이 바로 네. 다음 날 압수수색을 해서 그 체면을 구기지 않았습니까? 대전의 경우도 오는 월요일에 이제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전시 조사 결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조사 결과에서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참여연대에서 월요일에 예. 결과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수상 거래가 조금 눈에 띄어요.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면은 그 실체가 바로 이제 뭐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자체도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대전시 자체 조사 결과에서 이제 혐의가 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없다라고 발표한 마당에서 별도의 고소 고발이 없이 이제 경찰이 자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시 공무원들을 조사를 착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대학생들의 안타까움 죽음부터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전시의 조사 결과까지 다음 주에는 보다 희망찬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희망찬 소식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억을 돌아보는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 시즌2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요리하는 기자, 동아일보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이기진 기자님 왜 다시 안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시청자들이 꽤 많았어요. 네, 다시 나오시니까 반가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이제 방송을 하지 않고 이제 예.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네. 열심히 하도록 살도 좀 뺐고요. 네. 그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맛있는 이야기로 뉴스보다 맛집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은 별로 안 빠지신 것 아,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사진들을 볼까요? 네. 담배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네. 이야기인데요.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에 있는 담배들이에요. 네. 저희 1940년대부터 생산된 건데요. 공작, 무궁화, 이름 좀 생소하죠? 예. 네, 그리고 군인 담배인 화랑, 샛별, 그리고 50년대에 이제 그 백구라고 이제 백구. 화이트 예. 걸,
이제 하얀 갈매기란 뜻이죠. 네. 그 70년대에 이제 아리랑 적어도 이제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필터 담배죠.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는 뉴스보다 맛집은 청주 담배공장 연초 제조창 이야기입니다. 네. 청주 담배 공장 네. 연초 제조창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중에 환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담배 신분을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 사진은 지금 담배 공장 처음에 이제 그 완공식 때 모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청주 연초 제조창은 194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잎담배를 수납해서 공간, 창고, 그다음에 건조시키는 곳,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하는 그런 공정까지 갔는데 그 재건조장 준공식 때는 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네. 참석할 정도로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수입에도 상당히 기여한 그런 곳입니다. 네, 박 대통령 모습이 보이네요. 네네. 네. 그 담배는 이제 전매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홍삼하고 담배가 전매 사업인데 국가 재정 운영에 상당히 도움됐던 게 바로 이제 담배고요. 네. 홍삼은 1992년도에 이제 민영화가 됐어요. 지금 네. 이제 국유화 됐지만 담배도 네, 그런 장면입니다. 예. 네. 담배 저 때는 전매청이라고 했었죠? 그랬죠. 전매청이라고 그랬죠. 전매청이라고 네. 저희가 했었고. 저 사진은 담배를 만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네. 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 담배 생산이 수작업을 이루어졌습니다. 아.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도 예.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대부분 기계 관리 이런 것들은 남성들이 했지만 이 여성들이 이제 포장, 잎담배, 네. 수매 또 그다음에 뭐 이물질 제거 예. 여성들이 좀 섬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 담배 만들기 경연대회도 있었어요. 아. 그 청주 제조창이 전국에 1등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여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었죠. 네. 개인적으로 네. 저희 돌아가신 고모님께서 저 연초 제조창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네. 그 고모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기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제 사촌 누나를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까 참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남다른 바로 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유하는 장면인데요. 예, 예. 여성 근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예, 집에 예.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타가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뭐 10시, 2시, 4시 이 정도에 일하다 말고 가서 이 네. 젖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네. 그러네요. 예, 젖을 먹이는 그런 수유 장면도 나오는데 당시에는 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들어가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랬죠. 네. 대단한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모습은 무슨 탑 같은데 네네네. 굴뚝 같은 모습인데요. 저것이 네. 바로 이제 청주 연초제조창의 굴뚝인데요. 지금도 네. 남아 있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제조창에는 최대 3,000명까지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담배가 1년에 100억 개비. 100억 개비.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30만 갑이에요. 130만 갑. 네,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제 세계 17개국에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급날이 5일인데 그때는 이제 공장 앞에 장이 섰다고 합니다. 아마 네. 이날은 청주 각 가정의 식탁이 아주 풍성했을 거예요. 예. 하루에 130만 갑이면 참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는지 네. 또 짐작도 가는데 저 사진은 지금 뭐 불태우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네네, 불태우는 장면인데요. 저것이 양담배 예. 화형식입니다. 아, 예, 청주체육관에서 네. 그 양담배가 이제 지금 현재 일반화됐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양담배 단속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랬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당한 그 애연가였거든요.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네. 양담배 피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비슷합니까? 그만큼 이 양담배는 비슷했습니다. 애국심. 인정해 드릴게요. 비슷합니까? 네. 애국심의 고치였죠. 애국심의 네. 상징이었는데, 근데 1988년도에 이제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네. 1986년도에 양담배 수입을 자유합니다. 자유화했죠. 그러니까 예.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양담배는 풀고 보신탕은 묶고 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담배가 수입되면서 네. 급속하게 소비가 늘어나니까 양담배 화형식을 저렇게 했던 겁니다. 아, 양담배를 피지 말자 하면서 화해식을 한 건데 네. 혹시 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당시에 뭐 벌금도 굉장히 컸다고 제가 얘기도 그랬죠. 들었었는데, 네. 자, 저기 뉴스 기사는 아마 시대 변화로 인해서 그 연초 제조창이 이제
가동을 멈추고 새롭게 네. 변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 연초제주창이 이제 담배 소비가 이제 위축이 네. 되고 현대화되면서 저게 폐쇄가 됩니다. 네. 2004년도에 폐쇄가 되는데 이제 그 공장은 폐쇄하고 그것을 이제 그 한 14년 동안 그냥 빈 공간으로 놔뒀어요. 일부에서는 저걸 허물고 아파트를 짓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정부하고 청주시 시민들의 반응은 또 대답은 재생이었습니다. 재생. 예,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아시죠? 네.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또 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개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시설이 변하면서 복합문화관으로 바뀌었죠. 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 청주. 있는 그렇죠. 저게 바로 네. 저 위치에 있는 거군요. 네, 네 개 중에 하나죠. 네. 그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청주 연초제주창의 변신 지금 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 그 넓은 잔디밭 그리고 이 투박하지만 세련된 건물. 이곳이 예전에 연초제주창 담배공장이라고 했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이 현대미술관은 국립이라는 이름 붙었죠. 그 서울 과천,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덕숭이에 이어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현대미술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개방형 수장고는 이 미술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면서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유일하게 청주만이 이렇게 개방 형태로 수장도 하면서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이게 담배 공장 맞아? 보니까 휴식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보니까 레스토랑 같아 보이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야, 진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네요. 천장만 공장 같아 보이고, 진짜 복합 문화 공간 뭐 이런 거네요 보니까. 야. 당시 연초제주창에서 30년간 일했다는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들이고 업고 와가지고 이제는 젖을 먹여가지고 10시, 12시, 3시 왔다 갔다 했어요. 사용을 이때가 했나? 70년대니까 초 69년, 68년, 70년 고초 그때 사진이에요. 이게. 공장 당시에 공장 굴뚝인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예예예. 지금도 이 굴뚝이 있나요? 예. 저기 저기 있잖아요, 있는데, 저기. 예, 예. 저기 꼭대기에. 예. 아, 저 끝에만 보이는 거. 네. 예. 지금도 남아있는 담배 공장의 굴뚝처럼 어머니들에게는 담배 공장에서 30년 이상 일하면서 국가 경제 부흥에 일조했다는 자부심과 그 시절의 향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이게 엄청 험하고 그러더니 지금 한 10년이 넘어가지고는 이제 이게 다 새로 수리를 한 거잖아요. 하고 나니까는 저기를 쳐다보니까는 그래도 문화 제조창, 그러니까 제조창이 들어가서 마음이 그래도 푸근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다닐 적마다 저기를 항시 제가 쳐다보고 지나가요. 기억 속에서 안 잊어지는 네. 모습은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반겨주는 세 글자 제초창.
이 공간은 어머니들의 기억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 복합 공간으로 변신한 그 청주 제주창을 촬영하다 보니까 배고픈 줄 몰랐어요. 이 근방에 이제 맛있는 집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청주 성안에 있어가지고 성안길이라고 하거든요. 벌써 막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안길 골목식계에 있는 그 식당에 왔는데 4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곳이. 보통 이제 대패 삼겹살은 종이처럼 얇은데 이거는 얇지 않고요. 약간 이것보다 좀 두꺼운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양념에는 다른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완전히 가른 것 같아요, 보니까. 흔히 이제 고추장 불고기라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여기에 이제 온갖 양념을 넣어서 이제 볶아주죠. 뒷다리살이 앞다리살보다 좀 싸요. 그래서 흔히 예전에는 뒷다리살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앞다리살 많이 먹죠. 이것은 바로 앞다리살이라고 합니다. 매콤한 편인데? 저는 돼지고기 먹을 때 이렇게 퍽퍽한 살보다 지방질이 약간 들어있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방질이 살짝 들어있는 거, 난 이게 맛있던데. 이제 양념마다 고기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마늘도 넣고. 근데 와. 자, 2인분을 시켰는데 이 정도 먹으면 딱 고기를 남겨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집에 비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사장님,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이 집 정보를 들고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남으면 여기에 밥을 볶아 먹는 게 그래도 끝판이잖아요. 그죠? 예. 사장님이 좀 한번 볶아주세요. 네, 그러면. 네. 김치. 그래서 돼지고기에는 또 김치죠. 김치가 가장 잘 궁합이 잘 맞아요. 이거 참기름인가요? 상추. 그렇죠. 한 공기 다 들어가고. 내가 볶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와. 이제 좀 있어 하이라이트 장면. 이거 맞아. 다 이거 올려놔야 돼. 자, 개봉합니다. 개봉. 이게 눌었네. 요것이 바로 핵심이 요거지, 핵심. 저는 친구들이랑 먹을 때 이거 친구들 너 먹어. 다 먹어. 이렇게 하고 저는 왜 안 먹느냐고 그러면 나중에 이들 다 먹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이쪽 거 제가 먹었죠. 한국 사람들은 그 누룽지 좋아하잖아요. 그게 고소한 맛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진득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고기와 밥과 또 김치와 참기름 그거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맛 없을 수가 없죠. 이거 누가 먹어도 아무리 배불러도 이거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지난 1년여 이상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식당을 가보니까 잘 되는 집이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가족 경영, 그 다음에 오너 셰프,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집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단일 메뉴예요. 단일 메뉴. 요 고추장 그리고 또 얇은 고기, 이 이름과 또 이 맛으로 또 이 재료로 유지했기 때문에 이 집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주 맛있습니다. 산업의 흔적 위에서 새로운 문화와 예술이 피어오르고 45년 변함없는 맛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함께해온 풍요로운 도시, 그곳은 청주입니다. 네, 고추장 불고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하는 바로 그 맛인 거죠? 네, 맵고 짜지만 또 아주 또 강렬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맛, 그런 맛입니다. 예. 아유, 하여튼 저기 문화제조창, 네. 저 연초제조창에서 문화제조창으로 넘어간 이 문화재생 사업 정말 잘 봤습니다. 예, 이걸 네.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네. 만약에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네. 84만 청주 시민들 그리고 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문화적 향수, 네. 향유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렇게 비슷한 그 지역이 많거든요. 네. 제대로 좀 벤치마킹 좀 해서 올바르게 좀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맛있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걸로, 더 의미 있는 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 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이곳 남당항에서 봄철 별미 바다 송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송어는 보통 민물고기로 많이 알고 계시죠? 지난해 충남에서 서해 최초로 바다 양식에 성공한 후에 남당항의 대표 수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바다 송어는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나지 않아서 회로 즐기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세조개와 대하에 이어 홍성의 대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누리꾼들도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송어는 무침으로 많이 먹었는데 회로 즐기기 좋다니 여기 배달되나요? 해마다 세조개의 대하에 지갑 탈탈 털렸는데 이제 송어까지 제 지갑을 노리네요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에서 바다 송어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송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구수하고 톡 쏘는 맛, 막걸리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막걸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해온 술인데요. 막걸리 빚기 문화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문화재청에서는 막걸리 빚기 문화를 신규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 신설된 숨은 무형유산 찾기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했던 문화유산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매일같이 문화재 탐방을 하는 겁니다. 사라지기엔 아까운 것들이 참 많죠. 이렇게 문화재로 만들며 지키면 되는군요.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고유의 막걸리 빚는 전통이 무형문화재 지정과 더불어서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모두가 잊지 못하는 날이죠.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11일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을 찾았는데요. 사고가 났던 세월호 선체를 돌아보고 묵념과 헌화를 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고요. 올해 문을 연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보존된 추모 공간인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누리꾼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 가득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희생자들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 믿습니다.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021년 4월 현재 여전히 세월호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모두가 잊지 않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4.7 보궐선거는 유난히 후폭풍이 거세죠. 여야 모두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남긴 과제를 점검해보고 또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해볼 것인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압승하신 야당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인데 우선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탐욕스러운 가신들 그리고 오만한 민주당 그리고 정책 실패를 통한 국민들 어렵게 만든 이 총체적인 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의 선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이 상당히 센 강도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장우 의원께서 워낙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말은 없을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선거였습니다. 그것은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표를 정확히 분석하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과 부정 여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도 지형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이것이 부동산 또 LH 투기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판을 받았다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내관의 역할은 했지만 그 이전에 저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민 속에 쌓였던 그런 불만들이 인화물질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 역할은 했지만 어떤 종합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본론 좀 얘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친문의 핵심으로 이제 알려지신 분인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쇄신을 한다면서 친문 쪽에 여러 가지 좀 뭐 부담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는데 뭐 그래도 큰 관계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친문, 비문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야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정도의 계파 이익을 가지고 모여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하는 그런 의미의 계파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의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 출신의 3선 박완주 의원이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호중 의원이 104표 그리고 박완주 의원이 65표 이렇게 얻었는데 아주 상당히 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다선이고 사무총장을 지내고 그런 어떤 폭넓은 윤호중 의원이 되는 건 당연했지만 그런 어떤 박완주 의원의 변화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고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원내대표 선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친문의 핵심 윤호중 의원이 다시 지휘부를 잡았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하고 이 정권이 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174명인가 그럴 텐데 그중에 사실 대부분이 친문이고요. 160명 정도를 보고 있던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문 세력, 이 세력이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외교 안보를 망치고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청년들 어렵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친문의 핵심을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했다. 그건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윤호중 의원이 협치보다는 개혁에 뭐 방점을 두듯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지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국회를 운영하는 윤호중 의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부동산 3법 같은 경우요. 단독으로 거의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내걸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상당히 많은 강성 지지자들이 배신자라고까지 이제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지휘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혼란차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5월 2일 당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겸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질서 없는 뭐 그러한 반성문일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는 당 내부에 철저하게 논의가 되는 어떤 구조들이 마련이 될 거고 거기에서 밖에 막 발표되는 우죽순 반성문보다는 이제 질서 있게 토론을 해서 당 대표 선거제 즈음하면 저희들이 정말 어떤 반성문을 국민 앞에 냉정하고 질서 있게 그러나 가혹하게 기록된 반성문을 정중하게 국민 앞에 드리게 될 테니까요. 거기에서 민주당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통일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야당도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선거 이제 전에 단일화를 하면서 상당히 선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나가고 또 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그 합당하기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향후에도 과연 그게 뭐 쉽게 이루어질지 예측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그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어떤 공백이 온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공백 과정에서 당권을 가지고 중진들의 일부 생각하고 전에 비대위원장 하셨던 김종인 대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 또 나아가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반문재인 세력을 결합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이 시도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어떤 당권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뭐 기본의 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더 분열하지 않고 서로의 어떤 세심한 경쟁을 통해서 한다면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포함해서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이런 모든 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불행한 길을 가지 않도록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에 몰두할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함께 뜻을 모으고 양보해서 큰 틀의 정권 교체에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야권 통합 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어쨌든 다시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은 심지어 아수라장이라는 얘기까지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그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야권이라고 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이 이 중도지대 제3지대로 일컬어지는 이곳에 독점적인 지위를 한 10년간 누려왔는데 이제는 이곳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독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 경험도 있고 그런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윤석열도 피하면서 윤석열과 경쟁할 수 있는 단단한 조직을 가진 제1야당을 빨리 선점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야당이 이제 재편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제1야당은 안철수라고 하는 밖에 인물을 데려다가 세우려고 하는 뭐 그런 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일단 이번에 오세훈 케이스에서 봤지만 자당의 후보를, 그게 자강론 아닙니까?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그런 안철수 대표의 필요성, 긴급성 때문에 야권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야당에게 민주당 회초리를 한번 세게 때렸는데 너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1년 지켜보겠어라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아마 국민은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권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도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 민주당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다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함께 주시는 과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다 합쳐지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오기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자행된 특권과 반칙, 오만, 그리고 불공정한 이런 사례들, 그리고 청년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 경제 상황, 외교 상황,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지금 부실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금 폭탄 지금 때려가지고 지금 국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잘못된 정권을 바꾸는데 함께 뜻을 모으지 않고 개인적인 사적 영광만을 취하는 이런 지도자는 저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충청 지역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각 당에서 지금 충청권 중진위원들이 보폭을 좀 넓혀가고는 있지만, 사실 박원주 의원도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고, 또 정진석 의원이 또 대표를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충청권 의원들은 언제까지나 이 캐스팅 보트 주도권에서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니냐, 늘 뭐 들러리나 캐스팅 보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한번 박 위원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그 신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조심스럽게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충청 대망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교대로 집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왜 우리 충청도만 정치 권력을 집권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현실로 보면 그렇게 정치 권력을 우리 힘으로, 충청의 힘으로 잡을 수 있냐, 가능성이 있냐, 아직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번 정진석 의원의 대표 출마 포기나 박완주 의원의 원내대표 진출 실패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대선 기간 중에 충청 자체의 정치력을 키워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신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자고 하는 충청 대망론 하지 말고, 충청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의 핵으로 정말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저 20억 인구를 가진 중국으로 서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우리 충청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음 정부에서 또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국가의 어젠다로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데 온 충청의 힘을, 총력을 기울여서 그걸 잡아낸다면 충청의 꿈을 대한민국의 꿈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매진해서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신충청 대망론 역할을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 대망론, 참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도 출신 대통령 후보분이 그동안 그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정치가 호남, 영남 중심의 정치였거든요. 그 민주당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호남 지역 국회의원에다가 수도권의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호남 출신이 많아요. 네. 그 영남도 우리 당도 영남이 주류다 보니까 영호남, 그러니까 충청도가 그 틈에 끼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저 아버지께서 우리 충청도라고 해서 지금 기대가 큰데 어쨌든 이 충청도가 국회의장도 배출하고 민주당도 지금 국회의장도 우리 대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미약해요. 네. 법무부 장관을 하면 뭐하고 뭐 5선을 하면 뭐하고 4선을 하면 뭐합니까? 당에 가서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거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말로 용기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안주한다시피 합니다. 민주당 내에 현재 지금 저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법무부 장관 뭐 5선 국회의원 충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 한번 나간다고 나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정진석 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이런 거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제대로 해서 당권도 쥐고 대통령 후보도 키우고 충청도 정치인도 키우고 이래서 충청도 현안도 제대로 해결하고 이래야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다. 충청도가.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진석 예. 의원께서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 밝힌 것은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직접 나가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도 생각해보고 네. 정진석 의원처럼 5선으로 그렇게 충청인의 사랑을 받았으면 윤석열 총장이나 반기문 총장님 같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뭘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준 도민에게,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는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이장우 의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배포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장우 의원 같은 분들이 배포 있고 좀 저런 분들이 좀 국민의힘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칭찬하시면서 끝나신 거죠? 갑자기 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우선 야당께 여쭤볼게요. 무난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부겸 전 장관의 어떤 성품이 좀 무난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또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동안 장관이든 청와대에 있든 네. 가신그룹이든 위선과 내로남불 그 반칙 특권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부패해 있고 썩어 있는 이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부겸 전 장관의 내면과 속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청문회는 좀 예. 어쨌든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덕선적인 리더십 아마 바로 임명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부겸 그 지명자는 국민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됐는데 행안부 장관도 무난하게 잘 했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사지나 다름없는 대구에 내려가서 뭐 3번씩 여러 가지 선거에 낙선하면서 국회의원 결국 한 번 되긴 했지만 또 낙선을 했죠. 그래서 당선의 영광은 대구에서 한 번, 낙선은 한 4번 한 것 같아요. 네. 낙선자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 정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지금 이장우 의원님하고 저 낙선자의 신분이긴 한데 그런 낙선의 시간을 통해서 이 정치인은 더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품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김부겸 지명자가 틀림없이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국민이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품은 넓은 지도자로 이제 준비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여야 정책이 겹쳐지는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